세상의 지혜, 삶의 나침반을 발견하는 시간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화폐인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한, 알고 보면 흥미있는 지역 화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혜의 기부 정도영 경제기획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기획관 정도영입니다.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경기도민들의 경제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정책을 만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모든 경기도민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에서 행복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화폐에 관한 건데요. 간단하게 돈입니다. 돈은 흔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화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본인의 주머니에 있는 화폐와 그렇지 않은 화폐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경제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부에 있는 화폐를 본인의 주머니로 이전시키는 작업이 아닌가, 그게 경제적 생활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화폐 중에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가상자산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폐는 오늘 주제인 지역화폐입니다. 근본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화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화폐를 왜 발행을 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이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정의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역 시민 또는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자주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는 특정한 지역과 커뮤니티 안에서만 유통된다는 화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과연 일반적인 화폐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화폐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갑 속에 있는 어떤 화폐와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가 발행을 하느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화폐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독점력을 가지고 발행하는 화폐입니다만은, 지역화폐는 특성상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 아는 지자체라든지 NGO, 일반기업, 개인 등이 지역화폐의 발행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화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지역화폐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지역 상품권입니다. 그럼 지역 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어떻게 다른가? 지역 상품권은 한 번의 소비로 그냥 모든 경제적 행위가 종료되는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이게 분할된다는 거죠. 사람에서 사람 혹은 기업으로, 또 기업에서 사람 혹은 또 다른 기업으로 순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화폐는 지역 상품과 비교해서 보다 화폐 또는 통화로서의 기능이 훨씬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요새 굉장히 언론지상에서 관심이 많은 비트코인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시시각각 그 화폐의 가치가 변한다는 거죠.
매일 시세판을 확인하면 이게 가격이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등락을 하는 게 비트코인의 특성이라고 하면, 지역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죠. 즉 투기의 대상이라든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는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화폐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5개 국가에서 300여 개의 지역화폐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97년인데요. 1997년은 다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실업자 구제 수단으로 일환으로서 지역화폐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역화폐다라고 하면 흔히 학계에서는 한반레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전에서 시작된 한반레츠인데요. 마찬가지로 일정한 특정한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적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의료, 재활용, 공정무역 다양한 분야에 의해서 그 거래를 통해서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형식의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왜냐? 지역화폐는 시장 위기 대응책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 지역화폐를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경기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였으면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2019년도였습니다. 이 도입 이유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 급속한 속도로 변화한 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소비 패턴이 그동안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형태에서 온라인이 발달함에 따라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주 영세했던 전통 시장의 점포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였냐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통시장의 경우 2006년도에는 전체 소비량 중에 27.2%가 전통시장에서 소비되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가 되면 10.5%로 이렇게 급감을 해버립니다. 반면 온라인을 활용한 소비는 같은 기간에 18%에서 28.5%로 급증함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비중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얼만큼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의 한 82%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 자영업자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경제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만 이러한 소비 패턴의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전통 시장의 골목 상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 공동체의 어떤 유대감이라든지 그다음 결속력 이런 것들도 같이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곳에서 우리가 동네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던 식당이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음식점은 이제 다른 업체로 대체되든지 아니면 그 큰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웃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의 어떤 폐업과 휴업은 이제 우리 동네 일이 아니고 그냥 남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이제 저희가 경기지역화폐를 설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설계 과정에서도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대형마트나 온라인 이용자들을 다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으로 흡수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첫 번째가 과연 그러면 그동안 지역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하던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가 올바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써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대체로 다 불편하다. 그리고 상품권을 받으면 가서 이걸 화폐로 금방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가맹점을 어떤 가맹점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바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시군별로 지역화폐 가맹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장소를 굉장히 제한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도민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 배당이라든지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대신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제한된 규모와 제한된 업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지역화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갈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경제 방역 효과인데요. 저희가 지난 설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만족해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잘 가던 만두가게 사장님들은 작년 추석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좋아를 하셨고요. 그 옆에 계시는 생선가게 사장님들은 재난지원금이 나와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라고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특징은 바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방역 효과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경기도 지역화폐는 도민복지와 결합을 했습니다. 지역화폐를 경제복지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정책수당, 그다음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주는 포상금,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습니다. 흔히 소비는 습관인 거죠. 그동안 없던 소비가 새로 생겨났으니까 이걸 지속 가능한 새로운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새로운 소득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동안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소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책 수단을 통한 골목 상권의 이용 경험이 지역 상권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저희는 바랬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화폐는 잊고 있었던 골목 상권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좋은 가게를 발견하는 매개체로 성장을 했다라고 저희는
자랑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목 상권을 지키는 사장님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가장 기쁜 것은 바로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에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고객 이외에 새로운 고객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과 새로운 경제적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관계, 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 그러한 경제적 관계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면 하나의 지역에서 통합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거 가맹점을 좀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가맹점을 좀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는 점포로 가맹점을 제한을 해서 이분들의 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소비가 촉진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누렸던, 즉 경기도가 누렸던 경제적 성과를 오히려 소상공인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업종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내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을 하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통해서 업종을 제한을 해서 지역 화폐 효과가 보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역 화폐의 성과가 무엇이냐? 일단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시행한 지 이제 2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직까지도 고민해야 될 바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학에서 논의하는 과연 이 지역 화폐가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할 차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지역 화폐를 연구를 하시고 또 학계에서 연구를 하시고 논문으로 발표도 하시고 하시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논리가 상반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사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역화폐 회수율이 높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성상 법화가 가지지 못하는, 법화보다 화폐 유통 속도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을 가진 것은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저축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화폐 유통 속도를 제약하는 반면 지역화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오히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 유통 속도의 차이가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또 경기연구원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등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만 제시한 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 화폐 발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 지출을 특정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전체적인 파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면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총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화폐가 추가적으로 대규모 소비와 대규모 고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역화폐 유통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대규모 점포에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으로 이전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었다라고 자평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는 소득 보존 및 소비 진작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 감소 효과, 즉 저축이 개입될 경우에 나타나는 소비 진작 효과를 반감하는 그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형 점포에서 소비될 경우 해당 지역 상권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 역시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위기 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한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역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골목 상권에 온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자만보다는 저희가 해야 될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 화폐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였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전반적인 경제 주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경쟁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경쟁이 효율성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모든 부분에서 경쟁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오히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경쟁보다는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내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면 더 발전된 더 좋은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때로는 상권이 지역의 가치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동네의 명물 가게와 작은 점포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동네 경제를 밝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지역 카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